개인 투자자들이 또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 중에는 좀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시는지. 아주 짧게 보면 2년, 3년 이렇게 두고 보면 오늘은 저희 지금 주식 상황이 굉장히 여러모로 좋지가 않은데요. 이런 거시 경제도 전문가이신 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게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네. 기준금리 관련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하고 미국 모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경기가 이걸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경기가 버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일부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딱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가 좀 둔화되어 줘야 이게 맞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쨌든 둔화가 될 건데요. 네. 문제는 이게 돈의 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수요나 이렇게 좀 둔화가 될 텐데 과연 그게 예를 들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을 해고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게 되는지 네. 또는 가게는 이자 부담이 막 높아지니까 외식 안 하고 소비 안 하고 쓸 거 안 쓰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심한 소비 위축으로 가는지 이 두 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사실 좀 천천히 그리고 예고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릴 때는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지만 사실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근데 좀 지금처럼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금리를 좀 빨리 올려가게 되면 작년이랑 올해 같이 경기가 버텨내기는 쉽진 않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어쨌든 간에 피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금리가 이런 인상되는 상황에서. 저는 침체라는 게 사실 그 침체라는 거의 정의가 사실 되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한국 기준으로는 성장률이 한 1%대만 돼도 거의 침체에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느냐가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잣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침체가 불가피하냐? 근데 저는 미국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고용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해서 사실 요즘 미국이 경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중국이나 한국이 훨씬 더 좀 더 나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을 좀 더 걱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한국이 금리를 올려서 또 경기 좀 부담이 되는 거를 좀 더 걱정하시는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금리 역전이라는 현상이 잘 없었고 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되게 짧게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게 계속해서 역전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과 금리 간의 어떤 금리 역전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이유는 보통 자산 투자의 가장 핵심이 어떻게 보면 금리인데 미국이 금리가 너무 높으면 돈이 다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에 있던 돈도 이제 미국으로 가면 이제 그게 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추세로만 보면은 그런 국면이 짧게는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금융시장이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걸로 아직까지는 좀 기우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을 굳이 고르라고 하면 후자 쪽. 그러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을 때 사실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제일 또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 계속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2600선이고 지난 저점이 2550이었나 중반 정도 되는데요. 한 번 정도는 2500선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2500선 밑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 코로나 때도 한 25조 팔았고요. 작년에 주가 안 나쁠 때도 24조 정도 팔았고 올해 한 6조, 7조 이렇게 좀 팔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3년째 엄청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걱정들을 하시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씩 줄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간혹 순매수 하는 날도 여전히 매도 우위이긴 하지만 네. 하는 날도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2500선을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600선을 크게 하회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과연 다시 큰 반등의 기회는 올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여름 정도 한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 여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도 지금은 막 50bp씩 올려가고 있지만 7월 달 이후로부터는 이제 25bp씩 조금 완만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식시장 한 번 정도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지역 여는 총재들 중에 보스틱이라는 그 애틀랜타 총재 같은 경우에는 9월에도 잠깐 연준 금리 인상을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 걱정하는 이제 일부의 시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시각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은 이제 그 9월 이전에 분명히 주식시장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보통 기업들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로 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많이들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역사적인 평균 밑으로 또는 이제 거의 PBR로 보면은 1배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네. 미국은 아직까지도 조금 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한 4, 5년 동안의 평균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뭐 한 3,500대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월가에 많은 비관론에 계시는 분들도 뭐 S&P 500, 3,400, 3,500 이렇게 부르는 게 이유로 그렇게들 전망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미국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근데 보고서에서 이제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좀 약세장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셨는데요. 혹시 뭐 그렇게 보시게 된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침체를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기업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지금 망가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이제 실적 증가율이 약간 둔화가 돼서 그러니까 네. 돈은 잘 벌고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못 벌거나 아니면 벌고 있지만 조금 증가되는 속도가 좀 떨어질까 봐 이게 이제 사실은 영향을 주는 거지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고한 편이고 오히려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좀 반등을 하거나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023년부터 제가 좀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물가가 이제 저는 이번 하반기에 쭉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다시 조금 오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떨어질 때는 연준은 되게 얌전하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물가가 떨어지는데 막 금리를 더 성급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다가 이게 안 떨어지네?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3년에 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때 연준이 굉장히 좀 어떤 정책을 쓸지가 되게 좀 불안하고요. 만약에 그때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는 올해만큼 성장률이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마 그때는 미국의 기업이나 가게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용을 줄인다든가 소비를 줄이는 거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조금 더 시장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 중에는 좀 어떤 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시는지. 아주 짧게 보면 그러니까 약 한두 달이나 두세 달 보면 저는 여전히 한국 시장이 조금 나을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시장은 작년 7월부터 거의 뭐
10개월 넘게 많이 빠지기도 했고, 뭐 지금 현재 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떤 업종이 빨리 반등하는지 아는지가 걱정이지 사실 하락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어 보여서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길게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두고 보면 그래도 미국의 가게나 미국의 기업들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훨씬 더 좀 잘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체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그래도 미국 주식 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로 보느냐 중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둬야겠네요. 네. 중국 최근 봉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글로벌 경제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잖아요. 이사님께서는 그거 점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 중국 상황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자료에는 안 썼는데 중국은 조금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요. 이게 제로 코로나를 한다라는 거에 가장 큰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일단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원이 부족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백신을 맞지만 소위 막말로 물백신이라고 하잖아요. 효과가 없는 백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의료 시스템이 나쁘게 얘기하면 후져서 인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할 리스크가 경제 성장률을 지켜야 되는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약간 경제를 희생을 시키서라도 사회를 지키고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갔다라는 건데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는 방역하는 걸 보고 선진국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백신을 개발을 하고 영국이 개발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역시 선진국이 기술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시스템적인 위험이 분명히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제로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게 봉쇄를 풀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은 부채를 가지고 뭔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돈 풀어서 부동산 집 짓고 철도 깔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제는 좀 많이 비대해져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지금 아프니까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어떤 부채 문제, 그다음에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굉장히 좀 시험대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경제가 힘드니까 계속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어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외부에 대해서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걱정스럽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국이 사실 고성장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엄청난 투자 이게 뭐 부채로는 이어지만 사실 또 글로벌 경기에는 좋았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부채 사이클에서 정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중국이 부채를 만약에 줄여나가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럼 이게 항상 같이 가는 사이클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는 사실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전 세계 성장률의 뭐 한 30-4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미국의 시대였고 2007년, 8년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훅 떨어지고 중국이 좀 부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의 민간은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집 팔고 부채 줄이고 이러면서 이제 민간은 부채를 줄였는데 그 갭을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막 풀어서 저금리를 유지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쭉 돈을 풀어주면서 미국이 안 좋을 때 중국이 그거를 다 대부분 다 많이 커버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가 없고 미국도 인플레 때문에 계속 저금리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부채를 어느 정도는 좀 더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부채를 줄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래서 조금 지금 한 2-3년 동안에 이런 전환기
내지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면 그때는 다시 미국이 조금 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부채를 일으키면서 좀 성장을 이끌어주고 중국은 약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약간 좀 부채 비율을 줄여주는 이러면서 또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중국 이외에 뭐 인도나 아세안과 같은 새로운 시장이 또 그렇게 부채나 어떤 성장을 좀 끌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춰 나가야 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란 이 G2 국가가 서로 원래 상쇄를 해왔는데 그게 딱 지금 안 맞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증시 뭐 다 많이 빠졌지만 특히 좀 성장주들의 주가가 너무 부진하잖아요. 특히 이제 서학개미들 그런 성장주에 사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손실이 되게 큰데 향후 이런 성장주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성장주라고 또는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어떤 캐터고리나 이런 스타일이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되게 좀 잘 맞았었습니다. 특히 금리가 안정적인 국면에서 성장주는 어떤 거를 사도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좋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인플레나 금리가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이제는 성장주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늘 성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성장주에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성장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자가 나도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 있고 시장 점유율이 좋으면 돈을 못 벌어도 굉장히 주가가 올랐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당장 돈 못 버는 기업들한테 그렇게 성장성을 많이 못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돈을 버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물가나 인플레나 이런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주가 될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사실 그런 뭐 비대면 수요 때문에 기술주들이 또 갑자기 올랐었는데 그럼 이 기술주들의 시대는 조금 어느 정도 저물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인 테크주들의 상승세는 좀 한 사이클 뒤에나 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는 테크주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주가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을 좀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비용 절감에 되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도 저는 지금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용 절감이라 하시면 그게 이제 뭐 노동 생산성을 좀 올려주는 그런 업체들이 오를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럼 막연하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이게 다 엄청나게 오르고 하진 않을 텐데 좀 이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그런 좀 좋은 기업들을 뭐 골라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렇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 겁니다.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업 이율 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이면서 시장 평균보다 높은 업종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변동성이 높아요. 한국에서 가장 이익률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업종들인데 이런 업종들도 사이클을 엄청 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주가는 너무 오랫동안 깊은 침체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되게 시장 평균보다 좀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업체들이 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익률이 안정적이면서 시장보다는 조금 높은 이익률을 가져가는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경기가 나빠도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이익 마진이 좋은 기업들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민감한 게 또 환율이잖아요. 되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상승세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1,300원을 한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1,300을 뚫고 막 1,400원까지 가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300원 정도는 한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290원대 갔다가 약간 1,260원대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한데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나 연말 전까지는 1200 한 7, 80원대에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환율이 사실 뭐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라고 하셨죠. 연말까지는 1,300원까지 갈 확률도 좀 있다. 그러면 이런 거가 국내 증시에는 뭐 따로 크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지속적인 높은 환율 추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이 강한 거죠. 네. 근데 원이 강한 게 미국도 좋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성장이 다 좋으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도 강하고 뭐 유로화도 강하고 위안화도 강해지는 그런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잘 안 떨어지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실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사기 위해서 들어오진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환경 내에서도 이제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들어와도 네. 시장을 사기 위해서는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되게 부정적인데 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좀 적합한 전략은 수출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이익률도 괜찮고 경기 둔화에 약간 잘 견딜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주가는 생각보다는 저는 되게 견고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주식 시장에 사실 대거 진입한 시점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 2020년, 2021년에 대거 시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많이 당황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럴 때 2022년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주식 투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면서 좀 꾸준히 이제 해나가야 사실 수익이 쌓이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2020년, 2021년에 들어와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노하우를 쌓아갔을 때 그 다음 사이클 왔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안 한다라기보다는 좀 위험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자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020년과 2021년 특히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냉정하게 그때는 돈의 힘도 굉장히 좀 강했고 네. 또 이 돈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갑자기 이제 또 경기가 확 이렇게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이익도 확 좋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그 수혜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과 2021년이 사실 노멀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그렇게 늘 20%씩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고쳐나가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세 번째는 금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 대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라기보다는 이제 꼭 주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3%면 금리도 채권형 상품도 좀 가져가고 또 유가가 안 빠지고 천연자원 또 농산품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면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한 자산들도 좀 가져가고 이렇게 좀 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좀 이사님 말씀에 따라서 좀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달리 갖고 열심히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